자, 다음 7번 문제.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들. 자, 신용카드를 썼는데도 소득공제 안 내는 것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정치자금, 통행료, 외국에서 사용한 거. 해외에서 사용한 것까지 해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돼요. 의료비 공제도 되고요. 의료비를 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질 않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 병원에서 쓰더라도 해줄까 생각해 보면 과거,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과거에 보면 그렇죠. 현금으로 하면 얼마, 카드로 하면 가격이 틀리단 말이야. 이런 거를 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료비는 카드 공제도 되고, 그렇죠? 의료비 공제도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른 각도로 하면 병원 가면 꼭 카드 써야 된다는 소리지.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자,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그리고 자, 보시면 사적연금 중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 무슨 말이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4%입니다. 4%. 일단 이렇게 하고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묶어서 볼게요. 자, 사적연금 중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자, 빼주는 것들이 있는데 10년 이하, 그 다음에 10년 초가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10년 이하인 경우는 더 많이 빼요. 세율이 70%를 더 많이 빼고 10년 초과는 아무래도 초과됐죠? 적게 빼고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외우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80세인 경우, 자, 요거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종신토록 받는 거는 4%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고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4%가 아니라 3%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70세 미만이다. 그러면 어때요? 5%입니다.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요, 4%. 80세가 되면, 이제 되면 3%. 자, 우리가 그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이자소득세 14%, 이거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1.4를 더하니까 15.4를 떼는데, 그거보다 왜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연금은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노후에 생활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 오케이. 그런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8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3%가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연금소득세율은 낮은데 5, 4, 3으로 떨어지는데 나이가 80세가 되면 3%까지 떨어지는구나.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종신연금은 나이에 구분 없이 일단 4%로 시작하는데 80세가 넘어가면 이것도 3%로 떨어집니다.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은 국가에서 왜 이렇게 4%로 더 적게 받을까요? 종신토록 지급받으면 어떠해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종신토록 받으세요라고 좀 더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신연금은 4%인데 나이가 80세 되면 3%로 줄여준다.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70세가 안 되더라도 4%만 떼다가 80세가 되면 3%를 뗍니다. 정답은 5번. 5번이 틀렸죠. 4%가 아니라 3%.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고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세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걸 다 점수가 좀 높게 안 나더라도 결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세무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을 따지는 경우에 이게 주택이냐 오피스냐는 어떻게 따졌어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따지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으로 그 과세를 하는 거고요. 퇴직금으로 안 받아요. 그럼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실질과세. 자, 그럼 보세요. 종업원이었다가 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 내부 절차에 의해서는 퇴직을 하고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지만 세법의 논리, 퇴직소득, 퇴직세법에 관한 논리에 보면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뭐다?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퇴직한 거라도 세금에 관한 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은 보지 않는다.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실질과세예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같은 논리가 계속 적용돼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좋습니다. 중간 전산이네. 받았네. 퇴직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았어. 어떤 사유든 간에. 그러면 그게 퇴직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의 논리상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이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면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부모님과 별거, 그러니까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더라도 가족이면 뭐예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을 소득공제 신청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돼. 그 자녀 중에 한 명만 해야 돼. 자, 퇴직금은 연금 수령하는 게 세부담이 줄어들겠죠.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나누어서 받아서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틀린 거고요. 상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겠고,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경정청구를 하는데 3년이 아니라 이게 5년입니다. 과거에 3년이었는데 늘어났지. 즉 무슨 말이에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정할 수 있는 청구를 5년 동안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하면 된다. 정답은 5번이 틀렸네.